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제3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김갑수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상황적으로 메르스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저는 평택 인근에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십시오. 항상 갖고 다닙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계신 강창희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SNS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사적인 채널에서 나온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대체 메르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는 이거를 이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일된 매뉴얼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보라는 게. 메르스는 도대체 뭡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이제 미립자. 예. 세균하고 좀 틀린 점이 세균은 이제 항생 물질에 잘 듣고 전염력도 강할 경우에 치료가 수월한데 바이러스라는 거는 예측 불허합니다. 원래 특효약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타미플루니, 리바비린이 이런 약들이 개발이 돼서 바이러스 치료에도 좀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입자 크기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5마이크론 이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5마이크론 미터라는 건 굉장히 미립자죠. 그래서 변이도 수월하게 일어나고 그런 하나의 또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은 백신 개발이 어렵고 백신을 개발한다 그래도 변종이 생기면 또 놓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죠. 예측 불가능한 한 번은 나타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은 왜 갑자기 출현하는 건가요? 예전에도 있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진단 기술이 부족해서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침투했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들은 면역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체들이 우우 모여서 이제 뭐지 이 녀석이 생전 처음 보는 게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항체를 좀 만들어내는 면역력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근데 사스나 이 메르스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질환이었는데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한 10% 보고됐고요. 메르스는 전체적인 환자 군락수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망률은 40%로 보고는 됐지만 실제로 그럴까? 그러니까 걸려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사람들이 발견이 안 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훨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그럼 있습니다. 40%라는 치사율은 지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메르스라는 것이 발생해서 또 한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한 바퀴 또 전체 세계를 갖다 한번 들었다 놨다 했고 그럴 경우 병원에 이런 질병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 자관하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공지문 같은 거는 돌아가나요? 그게 없었던 것도 문제죠. 메르스에 관해서 특별히 진료 지침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명확한 매뉴얼이 방역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만들어서 공유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그러니까 병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질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서 그 의료진에게 좀 공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독감 말고 일반 감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감기보다 전염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더 감기보다는 약한 겁니다. 약합니까? 많이 약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요. 외국에 나왔던 사례들을 통계를 보면은 한 사람의 감염자가 옮길 수 있는 다른 감염자의 숫자가 0.8명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20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20명 이상 감염된 그 근거를 보면은 한 병원에 있던 사람들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 병원의 어떤 공간 안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염력이 더 높아서 들어온 것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염기 서열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거에 대한 또 서열을 분석하고 있어서 그 서열을 맞춰보면은 변종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변종이 아니라면 기존의 메르스에 대해서 똑같은 경과를 밝겠지만 만약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양상의 임상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력도 더 세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염의 어떤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확인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변종인지 아닌지를? 그 부분이 저희 나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검사한 결과를 이제 외국에 있는 CDC에 보내서 다시 또
확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미국에 있는 CDC 센터로 다시 보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해줘야죠. 자, 우리가 감기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독감 네네. 환자가. 네. 그럼 원내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기 그 지금 메르스에 이제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독감 환자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그 정도로 전염이 되는 건가요? 전염될 수 있습니다. 병실이 되게 4인실, 네. 6인실, 다인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보험 체계 하에서 다인실을 80% 이상으로 올리라고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인실이 많은 구조에서 격벽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어떠한 감염성 질환도 전파가 쉽게 일어납니다. 네. 증세를 보인 다음에 적어도 이 정도 시기 이내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골든타임은 그걸 정말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한 36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잠복기가 3일에서부터 14일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3일 정도 지나서도 심하게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14일 지나도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끼고 그런 경력, 어떤 접촉했던 경력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회사의 고민은 야외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직원 야유회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느낀 점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시도 자치단체장은 사실 이 부분에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메르스 환자 옆에서 진료했던 의사가 감염이 돼서 뭐 몇 명이 모이는 장소에 갔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1000몇 명을 전수조사하고 일정 부분 격리를 시킨다는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결정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메르스의 전파 단계가 정말 위중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결정을 내려서 좀 각 시도에 하달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약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공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상식 이하로 정말 다른 나라 대비 부족하더라고요. 격리 시설도 한 뭐 200개 안 되는 걸로 지금 음압 시설이 된 경우는 100개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비상시적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님비 현상 때문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가 안일하게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인가요? 공공 의료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 부분이 공공 부분을 한 90% 이상 떠맡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과 이제 국립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급 기관 여기 어떤 진료적인 편중 형상이 민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의료원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폐쇄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격리병동에 소홀하냐 하면 격리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의료보험 재정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환자가 실제로 입원 안 했을 경우에 빈 병동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환자가 있던 없던 거기에 대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보조는 계속 해줘야 그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면은 각 보건소마다 이제 다 설치하면은 전국에 다 설치가 되는 건데 뭐 그걸 유지할 재정이나 인력 문제. 정부가 지금 아까 이제 저는 경계 단계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명기 의원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책임 회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 단계에서 우리가 막아냈다는 그런 어떤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지금 시스템은 복지부 장관이 이 대책위원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체제는 이미 경계 단계입니다. 차관이 위원장을 할 때가 주의 단계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해서 정부가 좀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 경계 단계로 넘어갔을 때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건 국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세월호 사태에서는 국민 안전처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그러고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심각 단계나 경계 단계 이상에서 가게 되면 국민 안전처가 이 컨트롤 타워가 될 텐데 과연 이 보건에 대한 기능을
국민안전처가 다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지금 당장은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는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고 있는 관련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신뢰를 100%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섭지 못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면 아이고 저 양반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나오면 아니 저 사람은 조금 뭐 초이노믹스 해갖고서 뭐 국가 경기 부양 어쩌고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메르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의료기관들이 좀 이럴 때는 답답하더라도 정부한테 이렇게 허둥대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메르스에 관한 뭐 100가지 상식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실 생각들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초기부터 그걸 요구했었고요. 민간합동대책본부를 만들 때 의협이 적극 가담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모든 정보, 진료 정보를 공유하자 이 얘기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책회의에 병협하고 이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들어가셔서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의협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고 현장에서 당장 환자들 상대하는 복지부하고 채널을 열어서 물론 그런 협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지침 같은 거 만드는데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이런 대책에 있어서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감염병,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TF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감염학회 교수님들도 모시고 대책을 수기하고 있고 오늘도 회의를 했고 앞으로 의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기 감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직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널리 퍼진다는 거는 바이러스의 힘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널리 가면서 약해지는 거니까 곧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소문. 두 가지는 어떤 겁니까? 뭐 가능성이 다 있는 있습니까? 그 공기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중동에서 발견됐던 이 메르스는 공기 감염을 안 한다고 이미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종인지 아닌지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기 감염하고 에어로졸 상태의 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에어로졸 입자 안에 들어가서 공기 중에 부양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전파가 되면 그것도 공기 감염이냐 얘기하면 학술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그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면은 100% 감염된다고 봐요. 자, 당분간 키스 금지. 그다음에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이렇게 널리 퍼진다는 것은? 그것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 넘어갈 때 오히려 독성이 좀 약화가 되고 3차에서 또 넘어갈 때 약화될 것이라고. 뭐 마스크를 항상 하고 있으면 키스는 불가능하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전염을 시키는 이유가 재미있는 것이 자기 숙주한테서 별로 먹을 게 없어지면 자기 숙주가 약화되면 딴 데로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그래서 전파력이 높다는 거죠, 바이러스들. 그럼 자, 숙주나물도 그럼 주실 건지. 농담이고요. 자, 근데 아까 방역 말씀하셨는데 방역이라는 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표현인데 방역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소독 개념인데요. 1차적인 건 일단 발생했던 병원의 응급실, 환자가 갔던 응급실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시키고 일단 소독 조치를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소독이라는 건? 100% 죽일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생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같은 날씨에서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게 한 24시간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한국 같은 온도 조건 하에서는 72시간 간다는 지금 얘기들도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생존 그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확진이 됐으면 확진된 환자의 공간, 접촉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독 작업이 제일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것도 방역에 들어갑니다. 격리 조치를 하고 완벽하게 정상 건강인하고의 어떤 그 접촉 기회를 줄여주는 게 방역의 또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도 방역에 포함돼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라는 병 자체가 치사율이 40%로 지금 복원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의료 수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중동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의술 축적들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크게 우려 안 하시고 병에 걸리더라도 진짜 독감에 걸렸는데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시면 그게 혼란이 안 생기는데 나는 메르스에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나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생활하신다 그러면 예. 오히려 치료될 병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제일 중요한데 개인 위생 수칙 수칙 준수. 하셔야 되고 가급적 악수 피하시고 이제 예.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에 안 가시는 게 정치인들 안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중 공간은 좀 네, 그것도 그다음에 가능한 의심 자제하시고.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정보 공개가 됐을 때 의심 환자의 접촉한 경력이 있으시면 그거는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하셔서 적극적인 진단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손 씻고 악수 가능한 한 피하시고 다중 공간 많이 모인 데도 가능한 한 피하시고 마스크는 가능한 한 하시고 의심되는 증상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의료 수준 우리가 사우디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 방역 체계와 방역 시스템, 행정 시스템, 이 역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허둥대고 있으면서 계속 공포만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제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우리가 안전 문제라는 것들이 비단 뭐 저기 자연재해라든지 뭐 큰 대형 재난 사고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안전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그래 안전에 관한 정부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불신이 너무나 사실은 깊이 처박혀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도 의료 수준은 높은데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략된 얘기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만 좀 구성이 된다면 예. 얼마든지 관에서 부족한 알겠습니다. 부분을 미리 채워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이제 협치, 가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 협치 얘기한 지 수십 년이 된 나라인데 이럴 때 민간 협력이 안 될까요? 지금도 뭐 정부 입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얘기하겠죠. 네. 아니 그때도 뭐 구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조 안 됐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정부 같으면 감염의학회의 대표가 나와서 한 말씀 하신 것도 봐라 이 민간 협정이 얼마나 잘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뭔가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의 그 타성이라고 하는 게 참 아니 이를테면 그 어디에서 이제 그 확진을 받았거나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이라고 파악이 됐으면 그 파악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다 빨리 찾아내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건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다른 관청이 협조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관계장관 회의를 총리한테 요청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적을 해서 그런 다음에 자 그럼 해당 지역의 그 인근에 있는 병원들한테 빨리 연락을 저기 해가지고 사발통문을 돌려서 자 지금 어떻게 그 환자가 그걸로 이동했다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는데 유사한 증세가 있거나 할 땐 무조건 메르스로 의심하고 저기 이런 조치를 이렇게 뭐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경험치에 의한다면 아무튼 시끄러워지고 일이 커지는 건 일단 피하는 것이 관의 그 기본적인 타성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터지면 일단은 여기서 숨기고잖아요.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 책임이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건데 하면서 피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건 기자들 책임이기도 하네요. 자 스타카토 36회 뭐 메르스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어봤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문제점들은 뭔지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철저히 굉장히 그 말씀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잘해주셔서. 잘해주신데다가 톤이 굉장히 신뢰감이 확 생기는데 경보 단계도 우리는 괜히 이제 격상. 절대 안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번 나누고 예, 그래서 경보 단계도 이제 격상하는 문제라든가 정부의 공개, 그다음에 각 기관들은 또 방역을 책임진 기관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잘 되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들의 허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스타카토 시간에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좀 제발 얘기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창희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